낡고 좁은 단칸방 안으로 모처럼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명자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 아들 박도윤이 내민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30년 전 끔찍한 화마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은인의 핏줄.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명자에게 도윤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빛이었다. 깊게 패인 명자의 주름을 타고 기쁨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손등을 뒤덮은 흉측한 화상 흉터 위로 아들의 따뜻한 손이 포개졌다. 이제 지독한 가난과 고생은 끝이라고,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입을 때려는 찰나였다. 환하게 웃고 있던 도윤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창백해졌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할 새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던 그의 몸이 벼락을 맞은 고목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육중한 무게가 방바닥을 강하게 짓누르는 진동이 명자의 발끝까지 찌릿하게 전해졌다. 다음 순간 도윤의 입에서 왈칵 쏟아진 붉은 피가 방금 전까지 찬란하게 빛나던 합격증을 붉게 물들였다. 명자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두 팔로 의식을 잃어가는 아들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입을 벌려 울부짖었지만 극도의 공포에 짓눌린 목구멍에서는 온전한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못했다. 바닥에 고인 아들의 뜨거운 피가 명자의 무릎을 적시는 감각만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명자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도윤이 희귀혈액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석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선고와 함께 건네진 수술비 견적서에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억 단위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명자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은행으로 달려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적금을 모조리 깨고 살고 있던 단칸방에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빼냈다. 하지만 그 모든 돈을 긁어 모아도 엄청난 수술비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남의 자식에게 왜 그렇게까지 유난을 떠냐는 매몰찬 질책과 함께 일방적으로 통화가 끊어지기 일쑤였다. 명자는 병원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끊임없이 눈물만 쏟아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일념 하나로 거리를 헤매던 명자의 퀭한 시선이 인력사무소 벽면에 나붙은 낡은 전단지 하나에 꽂혔다. 대기업 강재현 회장 저택의 입주 도우미를 구하며 선불금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믿기 힘든 조건이었다. 까다롭고 악명 높은 안주인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수술비가 절실한 명자에게 그것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었다. 그날 오후 삼엄한 철문을 지나 도착한 강 회장의 대저택은 명자가 평생 살아온 빈민가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하고 차가운 성체와 같았다. 저택을 관리하는 도우미 반장은 화재 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는 명자의 걸음걸이와 오른손을 덮고 있는 붉은 흉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다. 명자에게 배정된 공간은
저택 뒤편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 끝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퀴퀴하고 좁은 지하실 골방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 짐을 풀며 명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도윤의 창백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곳에서 어떤 수모와 멸시를 겪더라도 기필코 버텨내야만 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명자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넓은 응접실에 대리석 바닥을 엎드려 닦던 명자의 등 뒤로 구두굽이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때리는 발걸음이 다가왔다. 강 회장의 외동딸 강세아였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걸친 세아는 이마에 땀이 맺힌 채 걸레질을 하는 명자를 길가의 오물을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정교하게 화장한 미간이 깊게 일그러졌다. 세아는 탁자 끝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과일 접시를 손등으로 거칠게 밀어내버렸다. 허공을 가르고 대리석 바닥에 부딪힌 접시는 날카로운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형체도 없이 부서졌고 먹기 좋게 썰려있던 과일들이 명자의 발밑까지 굴러왔다. 명자의 굽은 어깨가 크게 움찔하며 굳어버렸다. 세아는 턱을 오만하게 치켜들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근본도 모르는 새로 온 도움이 주제에 자신의 눈을 몹시 불쾌하게 만든다며 당장 바닥에 기어다니며 과일 조각이나 주워 담으라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명자의 거친 두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처난 오른손을 등 뒤로 감추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 유리 파편 사이로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는 명자의 등 위로 세아의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명자는 오직 아들의 목숨을 연장할 그 선불금만을 떠올리며 치욕을 삼키고 또 삼켰다. 바로 그 무렵 저택의 거대한 현관문 쪽에서 부산스러운 기척이 일기 시작했다. 한 달간의 긴 해외 출장을 마친 이 거대한 성체의 진짜 주인 강재현 회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다. 도움이 반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세아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명자를 포함한 모든 고용인들을 현관 대리석 복도 양옆으로 도열시켰다. 명자는 다친 무릎에서 올라오는 날카로운 통증을 억누르며 대열의 가장 구석자리에 서서 묵묵히 허리를 굽혔다.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양옆으로 서서히 열렸다. 바깥의 서늘한 저녁 공기가 저택의 훈훈한 공기를 밀어내며 훅 끼쳐 들어왔다. 수행 비서들을 대동한 강재현 회장이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대리석 바닥을 밟고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바닥을 묵직하게 울리는 그의 규칙적인 발걸음이 저택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점차 명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새카만 잿더미 속에 묻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바로 그 발걸음과 함께 다시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시릴 만큼 화려한 빛을 대리석 바닥 위로 흩뿌리고 있었다. 입주 도우미 이명자는 은쟁반 위에 환영을 위한 붉은 와인잔을 정갈하게 올려놓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30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끔찍한 화재 사고로 입은 상처는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걸음걸이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왼쪽 다리를 디딜 때마다 뼛속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명자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 도윤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명자는 양옆으로 도열한 경호원들과 수행 비서들 사이를 지나 강재현 회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시선을 대리석 바닥에 고정한 채 허리를 깊이 숙여 두 손으로 은쟁반을 공손히 내밀었다. 긴 비행과 출장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강 회장이 목을 축이기 위해 와인잔을 향해 무심코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회장의 손끝이 잔에 닿기 직전 명자가 무심결에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의 얼굴 정면을 바라보게 된 것은 마치 거대한 운명이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챈 것과 같은 순간이었다. 명자의 두 동공이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다.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 30년 전 맹렬하게 타오르던 목재소의 화염 속에서 영영 잃어버렸다고 믿고 평생을 가슴에 묻었던 남편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비록 세월에 모진 풍파로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부드럽게 내리깐 눈꼬리와 올곧게 뻗은 콧날, 그리고 입술 옆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점까지 매일 밤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던 바로 그 사람 강재현이었다. 명자의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풍경이 일그러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의 거친 양손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려왔다. 미세한 떨림은 이내 큰 진동이 되었고 은쟁반이 명자의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미끄러져 내렸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하고 우아했던 저택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크리스털 잔은 수십 개의 날 선파편으로 산산조각 났고 잔 안에 담겨 있던 붉은 와인이 사방으로 거칠게 튀어 올랐다. 피피처럼 붉은 액체가 강 회장의 고급스러운 바짓단과 가죽 구두를 처참하게 적셨고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이 조명 빛을 반사하며 바닥 곳곳에 흩어졌다. 저택 안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멎었다. 경호원들, 도우미들, 수행 비서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명자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명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어떤 날 선 시선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넋이 나간 시선으로 그를 맹렬히 응시할 뿐이었다.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낡은 바지를 뚫고 명자의 무릎을 무자비하게 찔러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명자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와인으로 얼룩진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쩍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믿을 수 없다는 듯 30년간 억눌러왔던 처절한 절규를 토해냈다. 여보, 당신 살았어. 당신 살아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가슴에 쌓아둔 절망과 그리움이 피를 토하듯 담겨 있었다. 명자의 푹 패인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바닥에 와인 자국과 뒤섞였다. 그러나 강 회장의 얼굴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지독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간을 깊게 구기며 명자의 거친 손을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거칠게 쳐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자신을 부둥켜 안고 우는 늙고 초라한 식모를 향한 차가운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30년간 자신의 곁을 지켰던 진짜 아내를 알아보는 기색은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강 회장의 호통이 거대한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다.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명자의 양팔을 제압하기 위해 재빠르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명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필사적으로 강 회장의 다리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매일 제사밥을 올리며 목 놓아 불렀던 남편이 살아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 있겠는가. 명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2층 계단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오던 저택의 안주인 오미경의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내려오던 미경은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우는 여자의 옆 얼굴을 확인했다. 그 순간 미경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곤두박질 치는 듯한 극도의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미경의 안색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증발하며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가 쥐고 있던 계단의 원목 난간에서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날 정도로 소나귀에 강한 힘이 들어갔다. 30년 전 잿더미가 된 목재소의 화염 속에 완전히 타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였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확신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 철통 같은 대저택의 도우미로 기어들어와 자신의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단 말인가.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치던 명자와 계단 중턱에 선 미경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명자의 흐린 눈동자에 미경의 얼굴이 맺혔다. 30년 전 친동생처럼 아끼며 한솥밥을 먹었던 오미경. 그리고 화재가 나던 그날 밤 굳게 닫힌 목재소 창고 문 밖으로 언뜻 보였던 섬뜩한 그림자. 두 여자의 시선이 교차하는 짧은 찰나 지난 30년의 끔찍한 진실과 거짓이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명자의 눈빛이 혼란해서 점차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그 남편의 곁을 미경이 차지하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이 명자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미경의 얼굴을 덮고 있던 우아한 안주인의 가면이 산산이 조각났다. 공포는 순식간에 살아남기 위한 지독한 도끼로 변모했다. 자신이 30년간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제국과 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위협 앞에 미경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경호원들 당장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여자의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당장 틀어막아요. 그리고 저 지하 창고 깊숙한 곳으로 당장 끌어내. 미경의 발악에 가까운 명령에 경호원들이 명자의 입을 거친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그녀의 양팔을 비틀어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명자는 버둥거리며 강 회장을 향해 시선을 던졌으나 그는 더러운 오물이 묻은 바지를 털어내며 미경의 부축을 받아 등을 돌릴 뿐이었다.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명자의 작은 몸뚱이가
건장한 사내들의 손에 짐짝처럼 끌려 저택 안쪽의 어두운 복도로 사라졌다. 이내 육중한 지하실 철문이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며 무겁게 닫히는 서늘한 마찰음만이 거대한 저택의 복도에 공명처럼 남겨졌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 미경의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빛 한 줌 스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지하실 바닥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진 이명자는 온몸에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무겁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 가장 깊은 곳을 더듬었다. 낡은 옷 안자락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린 작은 자개함이었다. 30년 전 맹렬한 화마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던 그 끔찍한 밤. 불길 속에서도 명자가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목숨을 걸고 품에 안고 나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화려했던 겉면의 자개 장식은 불에 녹아내려 흉측하게 일그러졌지만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깎아 만든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 도장과 첫 가구 디자인 도면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명자의 구분 등 위로 처절한 오열이 번졌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거친 손등의 화상 흉터를 적셨다. 그러나 한참을 흐느끼던 명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젖은 눈동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만이 맺혀 있지 않았다. 매서운 분노와 지독한 결기가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남편은 살아있었다. 오미경 그녀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여자가 자신의 남편과 삶을 통째로 훔쳐 30년간 안주인 노릇을 해왔던 것이다. 명자는 불에 탄 자개함을 가슴에 꽉 끌어안으며 입술을 지식이듯 깨물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도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지난 30년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뼈에 새기듯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미경의 개인 서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의 오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은 미경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창백하고 날카로웠다. 그녀 앞에는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깐 명자가 서 있었다. 미경은 서랍에서 5만 웡원 지폐가 빈틈없이 채워진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명자의 얼굴을 향해 자비 없이 쳐냈다. 봉투가 명자의 어깨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수십 장의 지폐들이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낡은 신발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모사처럼 지독한 도끼를 품고 있었다. 선불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에 입막음용 위로금을 더 얹었으니 당장 짐을 싸서 이 저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라는 서늘한 협박이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남편의 눈앞에 띄거나 헛소리를 짓거린다면 당장 아들이 누워있는 병원의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는 잔인한 경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명자는 바닥에 나뒹구는 돈다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경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30년 전 겁먹고 순진했던 이명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아들을 지켜낸 어미의 맹렬한 눈빛이 미경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쳐냈다. 명자는 피가 맺힌 입술을 열어
아들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과거의 진실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꺾이지 않는 태도 자체가 미경의 가장 깊은 공포를 자극했다. 미경의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이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당장 사람을 시켜 끌어내고 싶었으나 명자가 이판사판으로 세상의 과거를 폭로할까봐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다. 미경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가장 악랄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명자에게 가장 고되고 굴욕적인 주방 보조일을 지시하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쓰레기처럼 취급해주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룸은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화려하게 세팅된 긴 대리석 식탁의 상석에는 여전히 두통과 피로에 시달리는 강재현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미경과 딸 세아가 눈치를 살피며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석 요리사가 준비한 최고급 코스 요리들이 줄지어 나왔지만 강 회장은 입맛이 없다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때 주방 구석의 보조조리대에서 명자가 썰고 볶아낸 투박한 가정식 반찬 2가지가 조심스럽게 강 회장의 식탁 한 켠에 올려졌다. 뚝배기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어오르는 진한 된장찌개와 윤기가 흐르도록 졸여낸 우엉조림이었다. 세아는 어디서 이런 싸구려 냄새가 나냐며 신경질적으로 코를 막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홀린 듯 뚝배기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은수저를 들어 우엉조림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깊게 배어든 짭조름한 간장 양념의 맛. 그것은 저택의 훌륭한 요리사들이 수십 번을 시도해도 흉내내지 못했던 30년 전 그가 살던 비좁고 허름한 사글세방에서 젊은 아내가 매일같이 차려주던 바로 그 맛이었다. 미각을 통해 뇌리로 직행한 짙은 향수가 굳게 닫혀있던 그의 기억 창고를 강렬하게 두드렸다. 강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은수저가 그의 손가락을 미끄러져 대리석 식탁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빚어냈다. 그는 이에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부여잡고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좁은 주방에서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는 조각난 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흠뻑 적셨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상 증세에 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증발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요리들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직감하고 몸을 굳혔다.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되어 강 회장이 수행비서의 부축을 받아 침실로 올라간 직후였다. 보조 주방에서 묵묵히 식기들을 정리하고 있던 명자의 등 뒤로 주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극도의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힌 미경이 사나운 발걸음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다. 미경의 시선이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투명하고 커다란 얼음물 피처에 꽂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2손으로 집어들어 몸을 돌리는 명자의 얼굴을 향해 가차 없이 들이부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물기둥과 크고 뭉툭한 얼음 덩어리들이 명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얼음이 뺨에 부딪히며 생채기를 냈고 순식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명자의 시야를 가렸다.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방울들이 명자의 전신을 오한으로 떨게 만들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명자의 참혹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미경이 치아가 부딪힐 정도로 턱을 떨며 도끼를 내뿜었다. 대체 회장님 음식에 무슨 역겨운 수작을 부린 거야. 이 끔찍한 연하, 미경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차가운 주방의 공기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명자의 두 눈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얼굴을 타고 내리는 것이 얼음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명자는 자신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는 미경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서 있었다. 얼어붙은 주방의 공기 속에서 두 여자의 질긴 악연이 다시금 매섭게 얽혀들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저택의 지하실. 곰팡이 냄새가 짙게 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초라한 제사상이 차려졌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주방에서 몰래 담아온 하얀 쌀밥 한 그릇과 맑은 정화수 한 대접이 전부였다. 그 옆에는 화매에 휩싸여 겉면이 흉측하게 녹아내리고 그을린 자개함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명자는 낡은 매트리스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30년 전 남편의 기억 속에서 잿더미와 함께 영원히 타 죽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향해 두 번의 절을 올렸다. 살아있는 남편을 지척에 두고도 아내라 나서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기려야 하는 기막힌 운명이었다. 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흉터로 얼룩진 거친 손등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다. 깊은 슬픔이 명자의 좁고 굽은 어깨를 파도처럼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지식이듯 깨물며 밖으로 새어나가려는 오열을 억눌렀다. 명자는 자괴함 속에 고이 간직해둔 남편이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 주었던 이름 새겨진 도장을 가슴 깊이 품었다. 아직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는 아들 도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같은 시각 저택 2층의 화려한 안방에서는 오미경이 지독한 불안감에 휩싸여 넓은 방 안을 신경질적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강재현 회장이 명자가 끓여낸 된장찌개와 우엉조림을 맛보고 보였던 극심한 이상 증세는 미경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서늘한 올가미와 같았다. 30년 동안 약물과 세뇌로 억눌러 왔던 남편의 기억에 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만약 강 회장이 과거의 진실을 온전히 되찾는 날에는 미경 자신이 30년간 누려온 안주인으로서의 막대한 부와 권력은 물론이고 재벌가의 후계자로 키워낸 딸 세아의 찬란한 미래까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다. 미경의 붉게 칠해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그녀의 눈동자에 섬뜩하고 잔인한 도끼가 차올랐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자리한 견고한 개인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영롱하고 차가운 빛을 내뿜는 5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진 칠흑 같은 새벽 미경은 얇은 실크 가운 자락을 끌며 유령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로 향했다. 명자가 고된 노동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미경은 악취가 나는 낡은 매트리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뒤 그 밑바닥 가장 깊숙한 곳에 차가운 보석을 깊숙이 밀어 넣었다. 완벽한 덫을 놓은 미경의 입가에 잔혹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웅장했던 저택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미경이 가장 아끼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비보의 보안팀과 경호원들이 총동원되었다. 미경은 충격에 빠진 척 연기하며 도우미들의 방을 샅샅이 수색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지하실을 뒤지던 보안팀장이 마침내 명자의 낡은 매트리스 밑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목걸이를 끄집어냈다. 명자는 영문도 모른 채 양팔을 억센 경호원들에게 결박당한 상태로 저택의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로 질질 끌려 나왔다. 그녀의 낡은 바지가 대리석 바닥에 쓸리며 무릎에 붉은 핏물이 배어나왔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세아가 분노와 경멸로 얼굴을 구기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성큼성큼 다가가 주저없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고 명자의 뺨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바닥을 내리쳤다. 살과 살이 마찰하는 매서운 타격이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그 강력한 힘에 의해 명자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꺾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입안에 여린 점막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감돌았고 뺨이 숯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충격으로 시야가 흔들렸지만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독을 품은 단단한 눈빛으로 세아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세아는 근본 없는 천한 도둑년이 감히 어딜 보냐며 모욕적인 언사를 폭포수처럼 쏟아냈고 소파에 기대 앉은 미경은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2층으로 이어지는 웅장한 원목 계단 위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강재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래층의 소란스러운 정황과 도둑질의 전말을 비서에게 전해들은 그의 미간이 차갑고 매섭게 좁혀졌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당장 경찰을 불러 저 여자를 넘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싸늘하게 지시했다. 그 단호하고 냉혹한 처분에 명자의 억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 억울한 절도 누명을 쓰고 감방에 끌려가게 된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영영 사라질 뿐만 아니라 30년을 그리워한 남편의 곁으로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극도의 절망이 오히려 명자의 전신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의 팔을 짐승처럼 맹렬하게 뿌리치며 앞으로 몸을 내던졌다. 거친 대리석 바닥에 다리가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명자는 강 회장의 2 눈을 간절하고 처절하게 응시하며 목에 핏대가 터질 듯이 외쳤다. 여보나 명자야, 당신이 깎아준 나무 도장, 그리고 나한테 준 그 자개함, 내가 아직도 다 가지고 있다고. 명자의 찢어질 듯한 절규가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로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단지 미친 식모의 헛소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단어들이었다. 명자, 나무도장, 자개함,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깊고 어두운 무의식의 늪 속에 단단히 봉인되어 있던 그 이름과 사물들이 강 회장의 뇌리를 벼락처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강 회장의 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사람처럼 우뚝 멈추어섰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두통이 그의 이성을 하얗게 마비시켰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뇌 속을 쑤시는 듯한 고통에 그는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부여잡고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시야가 무섭게 요동치고 호흡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위태롭게 손을 뻗으며 비틀거리더니 이내 거대한 고목이 쓰러지듯 균형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육중하게 쓰러졌다. 강 회장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무거운 진동과 함께 거실은 순식간에 안주인의 비명과 경호원들의 다급한 움직임이 뒤엉킨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갔다. 경악으로 굳어버린 미경의 창백한 얼굴 너머로 바닥에 엎드린 명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생명 유지 장치가 일정한 간격으로 토해내는 건조하고 규칙적인 기계 음만이 차가운 중환자실의 정적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짙은 어둠의 늪을 끝없이 헤매던 박도윤의 무거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졌다. 코끝을 찌르는 멸균 소독약 냄새가 폐부를 채웠고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던 새하얀 천장이 서서히 선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의사가 석 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선고했던 끔찍한 희귀 혈액 질환 속에서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도윤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고개를 간신히 돌려 텅 빈 병상 옆에 가니 의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눈을 뜰 때면 언제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 짓던 어머니 이명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마침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던 간호사가 눈을 뜬 도윤을 발견하고 몹시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도윤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갈라진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짜 내며 어머니의 행방부터 물었다. 그러나 도윤을 내려다보는 간호사의 얼굴에는 짙은 난색이 스쳤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며칠 전부터 병원비 입금이 완전히 끊겼으며 보호자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강재현 회장의 저택에서 선불금으로 지급되어 도윤의 생명줄을 쥐고 있던 VIP 특별 지원금마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취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도윤의 심장이 불길하고 거칠게 요동쳤다. 평생 남에게 빚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살점이라도 베어낼 어머니가 병원에 아들을 방치한 채 연락을 끊을 리 만무했다. 분명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같은 시각 강재현 회장의 대저택 거실 한가운데서 강 회장이 충격으로 실신하여 사설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나의 오미경은 이 끔찍한 추문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신고를 보류했다. 대신 그녀는 건장한 경호원들을 시켜 이명자를 저택 외곽의 햇빛조차 들지 않는 습하고 음산한 지하 창고에 짐승처럼 쳐넣었다. 육중한 철문이 외부의 빛을 잔인하게 차단하며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서늘한 금속성 마찰음이 창고 안을 무겁게 울렸다. 먼지투성이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명자의 뺨은 강세아에게 맞은 충격으로 검푸르게 부어올라 있었고 무릎에 찢어진 상처에서는 굳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육신의 고통보다 쓰러진 남편의 안위와 병상에 누워있을 아들 걱정에 입술이 짓물러 터지도록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품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그을린 자괴함을 부서져라 쥐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생존의 의지를 날카롭게 벼렸다. 다시 병원의 중환자실. 도윤은 아직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억지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정맥을 타고 흐르는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낸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터치하는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결연하게 빛났다. 도윤은 경찰대 출신으로 현재 강력계 형사로 재직 중인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당장 강재현 회장의 저택으로 입주 도우미로 들어간 어머니 이명자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막 변호사 배지를 달고 세상의 불의와 싸울 준비를 하던 그의 예리한 법조인의 직감이 거대하고 역겨운 음모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고 있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도윤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굳게 닫힌 병실 문을 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친구는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쉬는 도윤을 향해 참담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명자가 현재 5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친 절도 혐의로 저택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교활한 덫을 놓은 고발자가 바로 강 회장의 부인 오미경이라는 사실이었다. 도윤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남의 물건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평생을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청렴하고 고되게 살아온 어머니가 절도라니? 그것은 뻔뻔하고도 악랄한 조작이자 누명이었다. 분노로 온몸의 핏대가 끊어질 듯 치밀어 오르는 도윤에게 친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어갔다. 사건의 정황이 너무나도 수상하여 오미경의 과거를 깊숙이 추적해 보았고 30년 전 발생했던 인천의 대형 가구 공장 화재 사건의 미제 기록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도윤은 친구가 내민 노트북을 넘겨받아 무릎 위에 올렸다. 병실에 차가운 형광등 조명 아래 화면 속 낡고 바랜 스캔 문서가 도윤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도윤의 날카로운 시선이 30년 전 작성된 조잡한 경찰 조서의 활자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최초 화재 신고자 오미경, 그리고 끔찍한 화마 속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이명자. 도윤의 호흡이 일순간 거칠게 멎었다. 마우스를 쥐고 화면을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벼락을 맞은 듯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스크롤이 멈춘 가장 마지막 페이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존자를 구출하다 무너지는 불타는 천장에 깔려 장렬히 순직한 젊은 소방관의 이름이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정수. 도윤이 평생 얼굴조차 보지 못했지만 명자가 제삿날마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렸던 그의 친아버지 이름이었다. 어머니에게 끔찍한 절도 누명을 씌워 파멸시키려 한 저택의 안주인이 3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화재 사건의 신고자였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기막힌 연결고리가 3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수면 위로 그 섬뜩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불빛이 도윤의 창백하고 앙상한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절망과 혼란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한 살기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친아버지를 앗아가고 늙고 병든 양어머니를 다시 지옥불로 밀어넣은 악마들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비 없는 복수의 칼날을 뽑아드는 순간이었다. 강재현 회장이 쓰러져 실려간 최고급 부위 아이 피사리 병원의 인적 드문 뒤편,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거대한 화로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주변에 차가운 공기를 매섭게 드고 있었다. 오미경은 이명자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거해버리려는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혹시라도 과거에 먼지가 흩날릴까 두려웠던 미경은 가장 은밀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택했다.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양팔을 꺾인 채 지하 창고에서부터 짐짝처럼 질질 끌려온 명자는 거칠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로 무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명자의 낡은 옷깃이 바닥에 쓸리며 형편없이 찢어졌고 부어오른 무릎에서 배어나온 검붉은 피가 먼지와 뒤엉켰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든 명자의 시야에 최고급 실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미경의 우아한 자태가 들어왔다.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불빛이 미경의 얼굴에 일렁이며 그녀를 지옥에서 걸어 나온 악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미경은 구두 앞코로 이려 엎드려 있는 명자의 어깨를 경멸하듯 툭 밀어내며 30년 전 그 목재소 창고에서 쥐새끼처럼 타 죽었어야 할 내년이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드느냐고 차갑게 이죽거렸다. 명자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경호원의 억센 발길질이 그녀의 등을 다시금 짓눌렀다. 미경은 턱을 치켜들고 경호원들에게 명자의 품을 샅샅이 뒤지라는 턱짓을 보냈다. 사내들의 거친 손길이 명자의 품속을 강제로 파고들었다. 명자는 온몸을 비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이내 명자의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리고 녹아내린 낡은 자개함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자개함을 발견한 미경의 안색이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30년 전 가난한 가구 공장 노동자였던 강재현이 아내인 이명자에게 직접 나무를 깎아 선물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화재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기적처럼 남아있는 과거의 증거물을 내려다보며 미경의 입가에 잔인하고도 비릿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미경은 허리를 굽혀 자개함을 집어들고는 명자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30년 전 목재소 창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던 사실을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만하게 털어놓았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진실 따위는 5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려다 발각된 미친 식모의 헛소리로 치부하면 그만이라는 지독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미경의 뻔뻔한 자백에 명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활화산 같은 분노가 터져 올랐다. 명자는 자신을 누르고 있는 사내들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을듯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경은 혐오스러운 오물을 벌이려는 자세로 자개함을 쥔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소각로의 붉은 화염 속으로 자개함을 가차없이 던져버렸다. 자개함이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궤적을 쫓던 명자의 두 눈이
공포와 절망으로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30년의 기다림 잃어버린 남편의 기억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이자 자신의 억울한 삶을 증명할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명자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붉은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과 동시에 어미이자 아내로서의 초인적인 본능이 그녀의 전신을 지배했다. 명자는 양팔을 결박하고 있던 경호원들을 믿을 수 없는 괴력으로 뿌리치며 짐승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누구도 말릴 틈조차 없었다. 명자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집어삼키는 소각로의 입구를 향해 몸을 내던지며 타오르는 붉은 불길 속으로 맨손을 주저없이 집어넣었다. 피부가 화에 닿는 순간 단백질이 타들어가는 메스꺼운 냄새와 함께 살점이 익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명자의 온몸을 날카롭게 관통했다. 손가락과 손등의 피부가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오르고 짓물렀지만 명자는 고통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오직 불길 속에서 검게 그을려가는 자괴함을 찾아내야 한다는 맹목적인 집념만이 그녀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마침내 타오르는 장작 더미 사이에서 자괴함을 움켜쥔 명자는 불길에서 손을 빼냄과 동시에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명자는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두 손으로 불씨가 남아있는 자괴함을 자신의 가슴팍에 미친 듯이 끌어안았다. 가슴에 옷자락이 타들어가고 살이 데이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태아처럼 몸을 둥글게 말아 과거의 증거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살이 타는 냄새와 명자의 처절한 몰골을 내려다보던 미경은 극도의 역겨움에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향해 저 미친 쓰레기를 당장 병원 뒷골목 쓰레기장에 내다버리고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매몰찬 지시를 내린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경호원들은 의식이 혼미해져가는 명자의 다리를 짐짝 끌듯 잡아당겨 병원 밖 후미진 뒷골목에 진흙탕 위로 무참히 내동댕이 쳤다. 거칠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온몸이 부딪히는 고통과 함께 명자의 시야가 까맣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이 참혹한 비극에 오열하기라도 하듯 먹구름이 잔뜩 낀 밤하늘에서 거센 빗줄기가 대지를 무자비하게 때리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빗물이 명자의 찢어진 옷깃을 적시고 화상을 입어 붉게 벗겨진 두 손의 상처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상처에 닿는 차가운 빗물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피부를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불러일으켰으나 명자는 자괴함을 품은 두 팔에 결박을 단 한순간도 풀지 않았다. 바닥에 고인 흙탕물과 명자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어지럽게 뒤섞여 어두운 골목길을 처참하게 물들였다. 명자의 흐릿해진 의식 너머로 남편의 따뜻했던 미소와 병상에 누워있을 아들 도윤의 창백한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다. 숨통을 조여오는 매서운 추위와 지독한 통증에 굴복하여 명자의 무거운 눈꺼풀이 서서히 닫히려는 찰나였다. 명자의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던 차가운 빗방울이 돌연 멈추었다. 주변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는 기척이 선명한데 오직 그녀의 위로만 짙고 아늑한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다. 명자는 힘겹게 실눈을 떴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선 누군가가 큼지막한 검은 우산을 기울여
명자에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고스란히 막아주고 있었다. 시야가 흐려 제대로 된 형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지만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번쩍이는 금속 배지 하나가 명자의 눈동자에 뚜렷하게 맺혔다. 단정하게 재단된 정장 바지와 구두, 그리고 사내에 가슴팍에 달린 변호사 배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명자의 귓가로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벼랑 끝에 몰린 어미를 구원하기 위해 지옥의 구덩이까지 기어 내려온 산의 도윤이었다. 거센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어두운 뒷골목. 도윤은 들고 있던 검은 우산을 바닥에 내던지고 망설임 없이 진흙탕 위에 무릎을 꿇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명자의 얼굴 위로 빗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서둘러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화매에 휩싸여 참혹하게 짓무른 명자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재킷의 부드러운 안감이 닿았음에도 명자의 몸이 고통으로 굳어지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명자의 가슴팍에는 숫덩이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괴함이 위태롭게 안겨 있었다. 30년의 세월과 끔찍한 불길을 견뎌낸 그 작은 상자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도윤은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품에 단단히 안아들었다. 병마와 싸우느라 수척해진 몸이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환자의 기색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에 숨통을 끊기 위해 몸을 도사리는 맹수의 차갑고도 잔인한 눈빛이었다. 어미를 지옥불로 밀어넣고 아비의 목숨을 앗아간 자들을 향해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젊은 변호사의 맹세가 빗소리를 가르고 낮게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 자신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들의 목을 철저하게 조여주겠다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도윤은 명자를 오미경의 입김이 닿지 않는 변두리의 작은 응급실로 급히 옮겼다. 살이 타들어간 명자의 두 손에 하얀 붕대가 겹겹이 감기고 의사의 처치로 안정을 되찾는 것을 확인한 직후 도윤은 지체 없이 병원 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도윤의 낡은 세단이 칠흑 같은 밤에 고속도로를 거칠게 내달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에는 경찰대 동기가 넘겨주었던 30년 전 화재 사건의 미제 기록이 정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세단이 멈춰 선 곳은 강원도 산골짜기의 인적 드문 저수지 근처였다. 빛바랜 간판조차 없는 허름한 낚시터 판잣집 문을 열고 들어선 도윤의 시야의 소주병을 곁에 두고 웅크려 앉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30년 전 도윤의 친아버지인 박정수 소방관과 함께 인천 목재소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던 은퇴한 소방대원이었다.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노인은 빗물에 젖은 도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다. 박정수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빼닮은 도윤의 서늘한 이목구비가 노인의 깊은 죄책감을 단숨에 끄집어낸 것이다. 도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자신이 3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순직한 박정수 대원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밝혔다.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서 걷잡을 수 없는 회한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평생을 비겁한 침묵 속에 숨어 매일 밤 동료가 불타 죽는 악몽에 시달려온 자의 비참한 오열이었다.
도윤은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의 붉은 램프가 어두운 판잣집 안에서 선명하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도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30년 전 불타는 창고 앞에서 노인이 목격했던 진실을 낱낱이 고하라며 압박했다. 오랜 족쇄를 끊어내듯 노인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과거의 참상이 흘러나왔다. 화염이 하늘을 찌르듯 치솟던 그날 밤 맹렬한 불길을 뚫고 생존자를 수색하던 노인의 시야의 건물 밖으로 황급히 달아나는 한 젊은 여자의 실루엣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의 철문에 굵직한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여자의 정체를 다그치자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결정적인 증언을 토해냈다. 며칠 뒤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대기업 강재현 회장의 새로운 부인 오미경이 바로 창고 문을 걸어 잠갔던 그 여자였다는 끔찍한 자백이었다. 진실을 밝히려 했으나 미경이 보낸 폭력배들이 가족들의 목숨을 빌미로 거액의 돈다발을 안기며 협박하는 바람에 평생 입을 다물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노인의 목소리가 녹음기 안으로 고스란히 새겨졌다. 살인방화 그리고 30년간 이어진 거대한 사기극의 완벽한 증거가 마침내 도윤의 소나귀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비슷한 시각 서울의 최고급 IP병원 원장실은 무겁고 은밀한 탐욕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오미경은 블라인드가 굳게 닫힌 방 안에서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아 맞은편의 병원장을 향해 턱짓을 보냈다. 그녀의 비서가 5만 원권 지폐가 벽돌처럼 꽉 찬 대형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병원장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미경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미경은 식탁에서 과거의 음식을 맛보고 실신했던 남편 강재현 회장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모든 후환을 뿌리 뽑아야 했다. 그녀가 병원장에게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을 중증 치매와 과대망상 장애로 규정하는 완벽하게 조작된 허위 진단서였다. 강 회장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자신과 딸 세아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남편을 사회와 완벽하게 단절된 외곽의 폐쇄, 정신병동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려는 악랄하고 치밀한 음모였다. 거액의 뇌물 앞에 의사의 윤리는 허무하게 무너졌고 위조된 진단서에 병원장의 공식 직인이 붉게 찍혔다. 미경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방해물이 될 만한 미친 식모는 빗속의 쓰레기장에 내다버렸고 남편은 이제 영원히 밀실에 갇힐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원장실 밖으로 빠져나온 미경이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병원의 은밀한 지하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번호판에 진흙이 잔뜩 묻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검은색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육중한 몸집을 숨긴 채 대기하고 있었다. 구급차의 붉은 미등이 어두운 주차장 벽면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번뜩였다.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강 회장을 실어 나르기 위해 대기 중인 그 짐승 같은 차량을 향해 미경이 서늘하게 손짓하는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 속을 검은색 세단이 맹렬하게 내달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거칠게 부딪히는 빗줄기를 밀어내기 위해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굳은 날씨였다. 조수석에는 찢긴 옷자락 위로 빗물과 진흙이 엉망으로 엉겨붙은 이명자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기대어 앉아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박도윤은 한 손으로 구급상자에서 꺼낸 흰 붕대를 길게 풀어내어 화상으로 붉게 짓무른 어머니의 두 손을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감싸쥐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숨결이 차가운 차창에 희미한 선계를 만들고 있었다. 명자의 무릎 위에는 참혹한 불길 속에서 그녀가 온몸을 던져 지켜낸 자개함이 놓여 있었다. 겉면에 화려했던 작시안치암 자개장식은 흉측하게 녹아내렸고 나무의 절반 이상이 새카만 숯덩이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도윤은 신호대기로 차가 잠시 멈춰 선 틈을 타 어머니의 무릎에 놓인 자개암으로 시선을 돌렸다. 불에 타 일그러진 외관을 찬찬히 살피던 도윤의 예리한 눈빛이 자개암의 밑바닥 부분에 머물렀다. 수납 공간의 깊이에 비해 바깥쪽 밑동이 지나치게 두꺼웠다. 무언가 위화감을 느낀 도윤이 조심스럽게 자개함을 들어 올려 바닥면의 미세한 틈새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오랜 세월 목공 장인들이 귀중품을 숨기기 위해 만들던 이중 바닥 구조임이 틀림없었다. 도윤은 틈새에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톱을 깊숙이 밀어넣고 강하게 힘을 주어 비틀었다. 오랜 세월 습기와 열기에 짓눌려 있던 얇은 나무판이 팽팽한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어긋나며 바닥이 두 갈래로 벌어졌다. 그 은밀한 비밀 공간 안에는 불길과 세월의 풍파를 기적처럼 피해간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단단하게 접혀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그 누런 종이를 펼치는 순간 옆에서 지친 눈을 뜨고 있던 명자의 호흡이 거칠게 멎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30년 전에 잉크로 쓰인 날카로운 필체의 편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가구 특허 도면을 내놓지 않으면 목재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끔찍한 협박 내용이었고 그 끝에는 오미경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젊은 시절에 강재현 회장은 아내인 명자를 미경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악랄한 협박 편지와 도면을 자개함 이중 바닥에 은밀히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가 미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손을 쓰기도 전에 미경이 진짜로 불을 질러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완벽하게 떠올랐다. 명자는 남편이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굵은 눈물을 쏟아냈고 도윤은 살인과 방화의 결정적 물증을 움켜쥔 채 운전대를 쥔 손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었다. 한편 빗줄기가 쏟아지는 사립병원 외곽의 후미진 주차장, 오미경의 지시를 받은 검은색 사설 구급차가 마취하게 취해 의식을 잃은 강재현 회장을 싣고 병원 뒷문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미경과 강세아가 탄 최고급 외제차가 호위하듯 바짝 붙어 있었다. 구급차에 붉은 경광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섬뜩하게 번쩍이며 출발을 알리는 찰나였다. 어두운 진입로를 거칠게 파고들며 맹렬한 속도로 질주해온 도윤의 세단이 구급차의 정면을 향해 돌진했다. 거친 마찰을 일으키며 타이어가 젖은 바닥을 긁어내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세단이 구급차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으며 멈춰섰다. 갑작스러운 방해물에 구급차와 미경의 차량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위태롭게 요동쳤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두 대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강렬하게 뿜어내며 팽팽하게 대치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지연되자 극도로 신경질이 난 미경이 거칠게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명품 코트가 비에 젖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올렸다. 조수석에서 따라 내린 세아 역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네 집 앞을 가로막느냐며 당장 차를 빼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는 오만하고 도끼 어린 폭언이 빗줄기를 타고 사납게 쏟아졌다. 그녀들의 눈에는 앞을 가로막은 낡은 세단이 그저 겁없는 불청객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도윤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미경은 눈앞에 선 청년이 방금 전 자신이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라고 지시했던 이명자를 부축하던 사내임을 직감하고 미간을 매섭게 좁혔다. 세아는 어디서 굴러먹던 쓰레기냐며 경호원들에게 당장 저놈을 짓밟아 버리라고 발악하듯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덩치 큰 경호원들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비에 젖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금속 신분증 하나를 꺼내어 오미경과 강세아의 오만한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들어 올렸다. 매서운 빗줄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도윤의 목소리는 법정의 판결문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늘하고 명확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폭행을 당한 의뢰인 이명자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당신이 자물쇠를 걸어 잠가 무참히 죽여버린 박정수 소방관의 아들 박도윤입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이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하늘을 무겁게 갈랐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의 심판대에 선 가해자들을 향해 피 묻은 복수의 칼날이 완벽하게 겨누어지는 순간이었다. 박도윤의 서늘한 선언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롭게 오미경과 강세아의 심장을 찔렀다. 30년 전에 망령이 눈앞에 나타나 자신의 목을 겨누는 듯한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미경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잠시 온전한 단어가 새어나오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세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에 젖은 채 얼어붙은 도윤의 얼굴과 자신의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정신을 차린 미경의 눈동자의 공포는 순식간에 살기로 변모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돈을 노린 저 미천한 것들의 조작극이라며 당장 저놈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입을 닥치게 하라고 경호원들을 향해 발악하듯 소리쳤다. 건장한 사내들이 도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일촉즉발의 순간 도윤은 그들을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품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한 노인의 깊은 죄책감이 서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주차장의 어두운 공기를 갈랐다. 30년 전 불타는 목재소의 창고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던 젊은 여자를 똑똑히 목격했다는 생생한 증언이었다. 텔레비전에서 강재현 회장의 부인이라며 웃고 있던 그 여자가 바로 범인이었다는
은퇴한 소방관의 처절한 고해 성사가 녹음기를 통해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도윤을 향해 다가오던 경호원들의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그들 역시 이 증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미경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저것은 조작된 거짓말이라고 절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끔찍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조수석에서 내린 이명자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빗물에 흠뻑 젖은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두 눈만큼은 30년의 하늘 응축한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명자는 화상으로 붕대가 감긴 손으로 품속에서 숫덩이가 된 자개함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자개함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냈다. 그을린 나무 파편과 함께 30년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누렇게 변색된 협박 편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이 그것을 집어들어 미경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가구 특허 도면을 넘기지 않으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는 30년 전 오미경의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필체가 빗물에 번지며 선명하게 드러났다. 미경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순간 명자가 다시 붕대 감은 손으로 자개함에 부서진 파편 속에서 작은 나무 도장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강재현과 이명자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사랑의 증표였다. 강재현 회장님의 진짜 아내는 여기 서 있는 이명자 씨입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통째로 훔친 살인자이자 사기꾼일 뿐입니다. 도윤의 마지막 선언이 비수처럼 미경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소란과 익숙한 단어들이 약물에 취해 있던 강재현 회장의 의식을 거칠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명자, 자개함, 나무도장, 닫힌 구급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빗속의 광경과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을 폭발시키듯 열어젖혔다. 젊은 시절 아내의 환한 미소, 함께 가구를 만들던 작은 공방의 나무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붉은 화염의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그의 뇌리를 덮쳤다. 머리가 터져나갈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30년간 잃어버렸던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 강 회장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신의 몸을 결박하고 있던 가죽끈을 괴력으로 끊어버리고 구급차의 육중한 문을 안쪽에서부터 거칠게 밀어 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걸어 나온 강 회장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이명자의 모습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흙탕물이 튀고 고급스러운 환자복이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내를 향해 절박하게 걸어갔다. 명자 역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편을 향해 달려갔다. 두 사람이 빗속에서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강 회장은 명자의 흉터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미안하다는 말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피를 토하듯 반복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재회의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수십 개의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윤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차들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미경이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후였다. 정복을 입은 형사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철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미경의 손목을 조이는 감각이 빗소리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아니라고 자신은 무죄라고 악을 쓰던 미경은 결국 진흙탕 바닥에 무릎이 긁히며 순찰차 뒷좌석으로 짐짝처럼 밀어 넣어졌다.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흙탕물 속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딸 세아는 이 모든 광경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평생 믿어왔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하며 그녀는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을 뿐이었다. 경찰차의 행렬이 멀어지고 소용돌이 갔던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명자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30년의 한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긴장이 풀린 그녀의 몸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며 명자는 남편과 아들의 품속으로 조용히 쓰러졌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저택의 정원에는 거짓말처럼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곳은 거짓과 위선 차가운 모멸감으로 가득한 얼음 궁전이었지만 이제는 이름 모를 봄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의 지저귀미 가득한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낡고 해진 도우미복 대신 고운 연보라색 한복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명자가 정원 한쪽의 작은 화단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30년간의 고된 노동과 화재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고 오른손을 뒤덮은 붉은 화상 흉터는 지워지지 않은 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세상 누구보다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저택의 넓은 응접실 안에서는 맑고 천가한 피아노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지난 1년간 재활 치료와 함께 기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강재현 회장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서툰 손끝에서 30년 전 오직 아내 명자만을 위해 작곡했던 자장가 멜로디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선율이 정원까지 울려 퍼지자 호미질을 하던 명자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30년 전 비록 비좁고 허름한 공장 사택이었지만 남편이 낡은 풍금을 연주하며 이 노래를 불러주던 행복했던 신혼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정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명자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돌리자 국내 최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박도윤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든 채 다가오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청년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하고 늠름한 법조인으로 완벽하게 성장해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오늘 재판은 어찌 되었느냐? 명자가
흙 묻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 소식을 전했다. 살인방화 사기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오미경에게는 무기징역이 범행에 가담했던 강세아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한때 친자매처럼 따랐던 여인과 그녀의 딸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에 명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비극에 대한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도윤이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생각하며 살라는 아들의 위로의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함께 응접실로 들어서자 피아노를 연주하던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도윤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강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30년간 어머니를 지켜준 아들에 대한 강 회장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 그리고 아들을 길러준 은혜에 대한 도윤의 깊은 효심이 그들을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부자관계로 묶어주었다. 거실 중앙의 테이블 위에는 견고한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강환아 회장이 다가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완벽하게 복원된 자개함이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숯덩이처럼 타버렸던 겉면은 국내 최고의 장인을 통해 처음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고, 불길에 녹아내렸던 자개 장식은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내가 직접 복원했소. 당신에게 처음 만들어 주었을 때와 똑같이 태엽을 감아보겠소. 강 회장이 자개함을 꺼내 명자에게 건넸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태엽을 감자 딸깍거리는 정겨운 소리와 함께 수정처럼 맑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30년 전 남편이 직접 작곡해준 바로 그 자장가였다. 명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 회장이 명자의 흉 터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고, 도윤이 그런 두 사람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세 사람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쌌다. 자개함의 맑은 멜로디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30년이라는 기나긴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봄꽃이 활짝 피어 지저귀는 새들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명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강 회장이 명자의 어깨를 더욱 힘주어 감싸 안았다. 이제 두 번 다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요. 평생 함께 합시다. 자개함의 멜로디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다. 그 맑고 영롱한 소리는 마치 30년간 골마 터졌던 세 사람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하는 듯 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낡은 자리에 진짜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다.